1981년 4월 주민 100명도 채 안 되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캘리포니아 북부 휴양지역 캐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 글레나스는 딸 티나, 두 아들 리키, 그렉, 그리고 아이들 친구 더스틴과 함께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드라마를 시청하며 보내는 조용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다 큰 딸 실라는 오늘 옆집 친구네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남 조는 친구 다나네 집에 갔다 밤에 그 친구와 함께 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5명의 자녀가 사는 곳은 캐디의 작은 오두막 마을 28호입니다. 캘리포니아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예전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번잡한 휴양지였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인기가 떨어지면서 버려지는 오두막들이 생겨나자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 임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5개월 전에 방 3개가 있는 오두막을 임대받아 이사 왔는데 엄마는 지금 사는 오두막이 참 편안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엔 이동식 트레일러 집에 살았었고 전 남편의 학대로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밤이 깊어가면서 어린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고 엄마는 TV 시청을 계속합니다. 다음날 아침 7시 45분 친구네서 자고 교회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돌아온 딸 신라는 이제껏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끔찍한 범죄 현장을 보게 됩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풍기고 바닥은 온통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오빠 존이 거실 바닥에 누워있고 얼굴과 목 주변에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도 누가 쓰러져 있었는데 오빠 친구 다나였습니다. 둘은 서로의 발에 테이프와 전깃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 명이 더 보였습니다. 노란 담요로 덮여 있었는데 제발 엄마는 아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짧은 바램은 곧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엄마 역시 수차례 칼에 찔린 듯해 보였고 입엔 속옷으로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본 신라는 울부짖으며 집 밖으로 나와 이웃들에게 도와달라며 외쳤습니다. 신라는 다른 어린 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웃집에 달려가 어른들께 알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린 동생 2명과 동생 친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남자 아이들을 얼른 깨워 이웃집으로 보냈는데 여동생 티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아침 신고를 받고 처음 출동한 수사관은 지역보안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사는 실수와 엉성함 투성이었습니다. 우선 범죄 현장 보존이 원활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12살 딸 티나가 실종되었다는 것도 처음에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2개의 부엌칼을 발견했는데 강제로 칼날을 심하게 구부린 듯합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망치가 있었고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공기총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의료용 테이프와 가전제품에서 뽑아낸 코드줄로 묶여 있었는데 의료용 테이프는 범인이 피해자들을 묶기 위해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들은 처음 강도일 가능성으로 보고 조사를 했는데 범인은 집안 전화 코드를 끊었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엄마의 시신은 담요에 덮여 있었고 겉옷은 입고 있었지만 속옷이 벗겨져 입에 물려 테이프와 함께 있었습니다. 속옷과 테이프는 엄마의 다리와 발목에 묶인 전기 코드줄과 함께 묶여 있었는데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엄마와 큰아들 조는 장도리로 가격당하고 몸과 목을 여러 번 찔렸습니다. 존의 친구 다나 윙게이트도 구타당했지만 또 다른 망치로 가격당한 듯하고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진 티나의 침대에서 바닥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수사관은 살인범이 티나를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집에서 살해하는 대신에 아이를 납치한 동기는 강간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
집 마당에 피 묻은 발자국과 집안 벽에 칼자국이 더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한 커플이 새벽 1시 30분경에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보았다고 하는데 그 비명이 어디서 들려왔는지 몰라 다시 자러 갔다고 합니다. 비명은 이 커플 외에 다른 이웃들을 깨우지 않았고 같은 집에서 자고 있던 어린 소년들마저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포함해 2명의 아이를 잔인하게 죽인 범인이 다른 아이들을 해치지 않은 이유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보안관 부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 목격자를 찾아 질문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 중 이웃인 마틴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날 10세 또래 아이들과 함께 오두막 28호에서 잠을 잔 저스틴의 새 아빠였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보라는 이름의 친구가 한동안 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틴과 보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는 재향군인 병원에서 몇 주 전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아내 메릴린과 함께 동네 바에 가서 술을 몇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마틴은 그 바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은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바에 가는 길에 그들은 수의 집에 들러 함께 갈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수는 거절했고 셋만 술집에 갔습니다. 이날 바에서 술 마시던 마틴은 음악이 별로라며 매니저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후 바를 떠난 그들은 마틴의 오두막으로 돌아갔고 그의 아내는 TV를 보다 침실로 갔다고 합니다. 바에서 음악에 대해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마틴은 가게에 전화를 걸어 매니저에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통화 후 마틴과 보는 다시 그 바에 가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지역 보안관은 이들이 용의자라고 의심하고 상부에 연락을 취해 법무부에서 2명의 조사관이 나와 마틴과 보에 대한 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내 메릴린은 살인사건 이후 남편 마틴과 헤어졌는데 마틴은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이라고 진술하면서 살해당한 존을 평소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날 아침 일찍 마틴이 벽난로에 무언가를 태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새로운 진술이 생겨납니다. 사건 날 집에서 변을 당하지 않은 소년 중 친구인 저스틴이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날 밤 살인이 일어날 때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 추가 인터뷰에서 저스틴은 자기가 꾼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게 꿈인지 실화였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 꽤 자세히 묘사합니다. 존 형과 다나 형이 긴 검은 머리에 콧수염이 있고 망치를 들고 있는 검은 안경테의 남성과 싸우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거짓말 탐지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소녀는 범인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날 밤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고 문을 열고 거실 쪽을 쳐다봤는데 수 아줌마가 소파에 누워 있었고 2 남성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2 남성을 묘사하길 검은 안경을 썼고 다른 사람은 갈색 머리에 군화를 신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티나가 담요를 들고 무슨 일이라며 거실로 나왔는데 한 남자가 수 아줌마의 흉부를 칼로 긋고 도움을 청하는 티나를 붙잡아 뒷문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저스틴의 진술을 통해 그린 몽타주가 이겁니다. 12살 소년의 진술에 의지해 만들어진 몽타주가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유력한 용의자를 추려내는 것도 허당이고 증거 수집도 개판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1984년 캐디에서 48km 떨어진 어느 폭포에서 사람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골에 대해 조사가 없었나 본데 몇 달 후 익명으로 지역 보안관 사무실로 전화를 건 사람이 그 두개골은 티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골을 발견한 곳 주변에서 사람의 턱뼈와 몇 개의 다른 뼈를 발견했습니다. 치과 기록을 통해 치아 부분을 확인해보니 그 유골은 3년 전 살인 오두막에서 실종된 티나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 익명의 제보자를 찾아낸다면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 같은데요. 지역 보안관은 전화통화 녹취 원본과 복사본까지
전부 법무부의 어느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업무상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녹취본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화통화에 대해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녹음본을 분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음성분석 기술로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조사관들의 실수와 단서, 그리고 용의자 명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1년 4월 11일 토요일 밤, 캐디의 조용한 숲속 오두막 마을에서 5명 자녀를 둔 36세의 엄마와 아들 친구가 칼과 망치로 살해되고 딸이 실종됩니다. 그 마을은 이웃 모두 서로 알고 지내는 곳이고 대개 집안 문을 잠그지 않고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에 자고 있던 3명의 수녀는 무사했습니다. 엄마 수는 속옷이 벗겨져 입에 재갈이 물려 발견됐지만 성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수사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에만 집중했을 뿐 티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스틴이 보안관에게 티나가 사라졌다 말했지만 아이의 말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싶은 게 티나의 실종에 대해 바로 알고 수색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당시 범인을 검거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수사관들은 죽은 엄마의 전 남편을 의심하고 조사했으나 당시 사건 장소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은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수사관들은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수집한 증거들은 보안관 사무소에 보관 중 비가 새고 오염되는 바람에 증거의 기능이 파괴됩니다. 사라진 티나의 선생님 조엘 워커. 학교 특수교사였고 평소에 티나를 매우 아꼈는데 조사원은 그의 책상에 티나의 사진이 있는 걸 보고 놀랐다는데 그의 집에까지 티나의 사진이 있는 걸 보고 소름 돋았다고 합니다. 그를 더욱 의심가게 하는 건 그가 14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했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고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서 용의자 선에서 제외됩니다. 수사관이 이전 오두막에 살았던 이웃과 면담을 했는데 사건 3주 전 살해당한 엄마가 어느 남성과 약 30분 동안 서로 험한 소리를 지르며 싸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수년에 걸쳐 수사관들이 가장 유력시 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두막 26호에 살았으며 사건 날 무사했던 저스틴의 양아버지입니다. 참전군인 출신에 장애가 있었던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있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내 메릴린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살해된 수가 메릴린에게 마틴과 헤어지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자신의 새 결혼 생활에 방해하는 수한테 화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참전군인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시설에서 마틴을 만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분명 그날 밤 바에 가기 전 수에게 들러 함께 가지 않겠냐 물었는데 보는 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시카고로 돌아갔는데 사기 등의 혐의로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다 1988년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관은 마틴과 보가 살인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좀 찜찜한데요. 그렇습니다. 두 수사관은 엉성하게 대충 조사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마틴과 보를 인터뷰한 내용이 밝혀지자 지역 보안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진술에 따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해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마틴은 2006년 사망했는데 그가 가장 의심되는 이유를 추가하자면 그는 사건 직후 메릴린과 헤어져 다른 도시로 갔는데 16일 후에 전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과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나는 너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지금은 내 사람의 생명과 함께 그것을 가져왔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는데, 이 편지는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답니다. 또한 마틴이 죽은 후 그의 담당 치료 상담사가 밝히길, 술을 죽인 사람은 자신이라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메릴린에게 떠나라고 설득하려 했기 때문에 술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과 다나 그리고 티나를 누가 죽였는지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지역 보안관이 여전히 증거 수집과 분석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보안관은 당시 살해당한 존과 다나의 어릴 적 친구인데, 사건 당시 마틴이 잃어버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를 어느 연못에서 발견했습니다. 현재 잔류물이나 DNA 검사와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아직인가 봅니다. 이 망치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라고 하는데, 제발 또렷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2004년 캐디 오두막 28호는 철거되었고, 현재 모습은 그 터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추리를 해보자면, 평소 괴팍한 성격 때문에 아내를 괴롭히던 걸 보기 싫어했던 이웃집에 사는 이혼한 여자가 아내에게 헤어지라 말라 훈수를 두자 화가 났던 걸 같은 아픔을 공감하는 참전군인 친구와 얼근하게 술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그 미워하던 여자의 집에가 몇 마디 쏘아붙이자 버럭 대들길래 홧김에 망치로 내려치고 칼로 찌른 겁니다. 때마침 집에 들어온 이 집 아들과 친구가 달려붙자 옆에 있던 친구와 함께 그들을 제압하고 소란이 더 커지자 무슨 일인지 내려온 어린 딸을 데리고 뒷문으로 달아난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는 추리를 댓글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일 인기 많은 추리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파인트 아이스크림 한 통 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부탁드릴게요.